건강한 혈관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맛있고 저렴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맛있고 저렴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신체 장기 기능의 불균형과 기와 혈의 정체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식단은 장기를 조절하고 기와 혈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식 6가지를 소개합니다. 1. 호두. 혈액을 따뜻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견과류의 왕. 전통의학에서는 호두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콤하며 독성이 없고 폐, 신장, 간 경락에 좋다고 여깁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 인지질, 비타민 E 및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뇌 기능과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섭취 방법. 껍질째로 하루 2-3알씩 드세요. 호두 껍질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약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호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 열을 쉽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체질이 열이 많은 분은 호두와 함께 국화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산사나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혈액정화제입니다. 산사나무 열매는 새콤달콤한 맛이 나며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비장, 위장, 간 경락에 작용합니다. 소화를 돕고 기의 순환을 촉진하며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육식으로 인한 음식물 정체를 해소하고 담습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산사나무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트리테르페노이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 혈관 내피 보호 효과, 그리고 가벼운 혈압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 하루에 5에서 10정을 물에 불려 드시거나 직접 씹어 드십시오. 위산이 과다한 분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대추 2개와 함께 드시면 산성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뽕나무. 음기와 혈액을 보충하는 혈액순환 촉진제입니다. 뽕나무 열매는 성질이 차갑고 단맛과 신맛이 나며 간경과 신장경에 작용합니다. 뽕나무 열매는 음혈을 보충하고 체액을 분비시켜 건조함을 완화하며 장을 촉촉하게 하고 변비를 해소합니다. 또한 모발을 검게 하고 시력을 개선하며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더불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섭취 방법. 하루에 한 줌, 5D10에서 15개 정도를 드세요. 생오디나 말린 오디 모두 괜찮습니다. 비장과 위장이 약해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대추. 기와 혈을 보충하는 혈액순환 촉진제입니다. 전통의학에 따르면 대추는 성질이 달콤하고 따뜻하며 비장, 위장, 심경에 작용하여 중초를 보하고 기를 보충하며 혈액을 자양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섭취 방법. 하루 3개에서 5개. 생으로 먹거나 물에 불리거나 죽에 넣어 익혀 먹을 수 있습니다. 체질이 열이 많은 분은 말린 귤 껍질과 함께 섭취하면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복부 팽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용안과육. 기와 혈을 따뜻하게 하고 보충하는 심장과 두뇌를 보양하는 음식입니다. 용안의 과육은 심장과 비장 경락으로 들어가 심장과 비장을 보하고 혈액을 보충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 기와 혈이 부족하거나
심기항진, 건망증, 불면증, 혈어증 및 엽록소 결핍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현대 양리학 연구에 따르면 용안과육은 단백질, 다양한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하며 혈중 지질 저하, 혈관 보호, 동맥경화 예방, 관상동맥 혈류 증가, 항균, 스트레스 해소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방법: 하루 3에서 5캡슐을 물에 불려 드시거나 씹어서 드십시오. 열이 쉽게 발생하는 체질, 구강 건조증 또는 여드름, 인부는 과다 복용하지 마십시오. 6. 검은깨,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혈관 보호제입니다. 검은깨는 단맛이 나고 성질은 중성입니다. 간, 신장, 대장 경락에 들어가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전기와 혈을 보충하며 장의 건조함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검은깨는 비타민 E와 기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미량 원소가 풍부하고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용 방법: 하루에 1티스푼, 약 10g씩 섭취하세요. 가루로 갈아서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오트밀이나 우유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설사가 있는 분은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수박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뇨병 환자는 수박을 먹어도 될까요? 당뇨병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흔한 만성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식단 조절은 질병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단 음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박은 시원하게 더위를 식히기에 좋은 인기 여름 과일로 달콤하고 즙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도 이 여름 별미를 즐길 수 있을까요? 수박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당뇨병 환자는 수박을 먹어도 되나요? 수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수분 함량은 약 90%에 달합니다. 수박의 단맛은 주로 함유된 포도당과 과당 때문입니다. 수박 100g에는 약 6-7g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 정도의 당분 섭취가 혈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 핵심 지표인 혈당지수, GI와 혈당 부하, GL에 집중해야 합니다. GI는 음식 섭취 후 혈당 상승 속도와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GI 값이 높을수록 해당 음식으로 인한 혈당 변동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당의 혈당지수, GI는 100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수박의 혈당지수는 약 72로 혈당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당지수, GI는 식품 자체의 특성만을 고려하며 실제 섭취량이나 식품에 포함된 총 탄수화물량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혈당 부하, GL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GL은 식품의 혈당 지수, GI와 실제 탄수화물 함량을 결합한 지표로 식품이 혈당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GL, GI 값 곱하기 쌓인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량, G, 100.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체내에서 이용 가능한 탄수화물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혈당지수, GI는 높지만 혈당지수, GL은 수박 100g당 약 4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박이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리기는 하지만 실제 탄수화물 함량이 낮기 때문에 혈당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더욱 검증하기 위해 1989년 7월부터 8월까지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표적 임상 시험이 실시되었다.
연구팀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시험에 앞서 연구진은 모든 참가자로부터 혈당 수치, 당화혈색소, HbA1c, 수치, 체중, 식습관 등 포괄적인 기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실험은 무작위 대조 설계 방식을 사용하여 참가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실험군은 평소 식단을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량의 수박을 추가로 섭취했고, 대조군은 수박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수박 섭취량은 각 참가자의 체중과 혈당 조절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실험의 과학적 타당성과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관찰 및 분석 결과, 적당량의 수박 섭취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약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박이 당분이 많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고 당뇨병 환자에게 새로운 식단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박은 혈당지수, GI는 높지만 혈당지수, GL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도 이 맛있는 과일을 적당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수박의 다양한 이점을 누리는 동시에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도 인지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수박을 먹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당뇨병 환자는 수박의 시원함과 단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지만 한 입 먹을 때마다 숨겨진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박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수박이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수박은 칼륨과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특히 풍부한데 이러한 미네랄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고 심장과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높은 혈당으로 인한 삼투성 이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은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당뇨병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경장애. 수박에 함유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의 항산화 물질은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면역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손상과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제는 체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췌장 베이터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과 췌장 기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박의 항산화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박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췌장 베이터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 손상을 줄여주는데 이는 인슐린의 정상적인 분비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기능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및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의학에서 음식은 단순히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음양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여름 과일인 수박은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그 차가운 성질 때문에 과다 섭취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건강은 비장과 위장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 비장과 위장은 선천적인 체질의 기초로 여겨지며 주로 음식과 수분의 정수를 변환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기와 혈액 생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수박의 찬 성질을 과다 섭취하면 비장과 위장의 양기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비장과 위장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몸이 차가우면서 비장과 위장 기능이 약한 당뇨병 환자에게는 수박을 과다 섭취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박의 차가운 성질은 체내 냉기를 더욱 악화시켜 비장과 위장의 양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손상은 비장과 위장의 영양소 흡수 및 변환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설사, 복통과 같은 소화기 증상의 악화 또는 빈번한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박은 칼로리가 비교적 낮지만 과다 섭취는 우리 몸의 일일 칼로리 섭취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신체가 필요량을 초과하는 칼로리를 섭취하면 초과된 칼로리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저장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체중 증가는 분명히 설상가상입니다. 비만은 체내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려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하므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이는 이미 약해진 당뇨병 환자의 췌장에 부담을 가중시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이러한 과잉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데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높은 혈당은 질병의 진행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적당히 섭취할 경우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하지만 환자들은 수박을 고르고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수박을 먹을 때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할까요? 당뇨병 환자는 여름철 시원하고 맛있는 간식인 수박을 즐길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박은 당분 함량이 높고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는 안전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수박을 섭취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수박을 섭취할 때 특히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박은 당 함량이 비교적 낮지만 과다 섭취 시 혈당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수박 100g에는 약 6g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히 공복이거나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 탄수화물 섭취량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박은 한 번에 10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하루에 2번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칼로리가 비교적 낮지만 단맛과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수박을 적당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탄수화물 섭취 균형을 맞추고 혈당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수박의 무게를 재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섭취량과 횟수를 기록함으로써 수박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기와 관련하여 당뇨병 환자는 식사 사이에 수박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보통 오전 10시나 오후 4시경, 즉 두 끼 식사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수박을 섭취하면 식후 바로 먹었을 때 발생하는 혈당 수치의 누적 상승을 피할 수 있고 환자에게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업무나 학업 중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섭취 시간은 개인의 식습관과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수박을 맛있게 즐기려면 안정적인 혈당 수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혈당 범위는 공복 혈당이 4.0에서 7.0ml, 식후 2시간 혈당이 10.0ml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도 수박을 적당량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 수치가 높거나 불안정할 때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수박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수박을 고를 때 껍질 근처의 과육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수박 내부의 당분 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껍질 쪽은 중심부에 비해 당분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수박이 자라면서 중심부에는 당분이 더 많이 축적되어 더 달콤한 맛을 냅니다. 반면 껍질 쪽은 당분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분 함량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로 인해 섭취한 당분이 어느 정도 희석되어 혈당 수치가 서서히 상승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박 껍질에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당분 흡수를 효과적으로 늦춰 혈당 수치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증진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병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수박의 맛있는 풍미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는 섭취량을 조절하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지만 높은 혈당 지수, GI와 차가운 성질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수박의 시원한 맛을 즐기면서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섭취량과 시간을 정확하게 조절하고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아니라 수박의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을 누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아침 발기 현상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리 즐거운 경험이라도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참아야 합니다. 이 3가지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아침 발기는 매일 아침 작은 놀라움과 같습니다. 예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생리적 반응이 사실은 신체가 보내는 건강 신호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즉, 생식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혈액과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남성들은 아침 발기를 경험하면 무의식적으로 편안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전립선에 부담을 주어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침 발기는 질병이 아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아침 발기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중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며 안드로겐과 신경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전립선과 골반 부위는 이미 약간 혈류가 차 있는 상태이고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신체의 균형이 쉽게 깨져 해당 부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무기력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식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침 발기가 있을 때 아무리 편하고 편리해 보이더라도 이 3가지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첫째, 억지로 누르거나 꽉 쥐지 마세요. 몸과 싸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지하철을 타려고 서두르거나 또는 아침 발기 때문에 당황스러워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세게 누르거나 억지로 눌러서 발기를 빨리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랫배에 당기는 느낌이 계속 들고 심지어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발기 시에는 골반강과 전립선에 혈액이 몰린 상태입니다. 이를 억지로 누르면 혈액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전립선액이 정체되고 혈류가 차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 조절에 이상이 생겨 여러 생리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굳이 몸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소변을 참지 마세요. 춥더라도 즉시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아침 발기는 종종 소변 마려운 느낌을 동반하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침대에 머물고 싶어 좀 더 참았다가 일어나서 가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변을 참는 것이 전립선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이미 우렬된 상태인데 방광이 가득 차면 압력이 2배로 증가하여
우열이 악화되고 소변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변 역류는 박테리아 번식을 촉진하고 잦은 배뇨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 기능이 저하되어 나중에 소변량이 줄어들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매우 해로운 결과입니다. 셋째, 서두르지 마세요. 장시간 앉아 있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피하세요. 시간을 절약하려는 일부 사람들은 아침 발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일어나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눈을 뜨자마자 달리기나 스쿼트를 하며 몸을 깨우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침 발기가 가라앉기 전에는 골반 내 우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장시간 앉아있으면 전립선이 계속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격렬한 운동은 몸을 이완된 상태에서 갑자기 고강도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전립선은 이미 어느 정도 피로한 상태인데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은 전립선에 더욱 악영향을 미쳐 허리 통증, 피로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기력감을 유발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립선 건강은 무의미해집니다. 사실 아침 발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전환,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르면 음경의 면체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누워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몸이 천천히 깨어나도록 하세요. 그러면 발기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세요. 참거나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30초 정도 팔다리를 움직인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음경의 면체를 갑자기 자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고 불필요한 활동을 피한다면 아침 발기는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에너지도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모두에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발기가 지속적으로 없거나 아침 발기 시 아랫배 팽만감과 배뇨 불편감이 동반된다면 경미한 전립선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문의의 지도하에 한약재인 이뇨제와 항염증제를 보조 치료제로 사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불편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질적인 문제가 배제된 후에는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게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적인 관리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침 발기나 전립선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즉시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남성학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임의로 조치를 취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장수 얼굴의 10가지 특징 중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사람의 5장 6장의 상태가 외모에 반영된다고 믿습니다. 얼굴 특징을 관찰함으로써 5장 6장의 기능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 내경에 따르면 인중이 길고 얇으며 턱과 얼굴이 높고 네모나며 얼굴의 위쪽, 중간, 아래쪽, 이마, 코, 턱, 에 뼈와 살이 풍성한 사람은 장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장수 비결 10가지. 1. 얼굴의 세 부분이 균형 있게 잘 맞춰져 있다. 세계의 법정, 이란 사람의 얼굴을 세 부분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마에서 눈썹까지의 영역은 윗법정,
눈썹에서 코 밑부분까지의 영역은 중간법정, 코 밑부분에서 턱까지의 영역은 아랫법정입니다. 2. 사각형 볼. 볼이 통통하고 발그레하면 신장 기능이 양호하여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높은 광대뼈. 광대뼈는 얼굴에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영추, 영서, 예오변, 오행, 편에서는 광대뼈는 뼈의 기초이다. 광대뼈가 크면 뼈가 크고 작으면 뼈가 작다. 광대뼈가 작으면 조기 사망을 예고한다 라고 말합니다. 4. 크고 풍성한 귀. 귀는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귀 모양이 뚜렷하고 귓불이 피부에 가깝게 붙어 있으며 붉은색을 띠고 귓구멍이 넓고 귓바퀴 살이 붉고 두툼하며 귀가 길고 높은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귓불 주름은 수명 단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귓불은 매끄럽고 통통하지만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서는 귓불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며 이를 관상동맥 질환 주름 또는 뇌동맥경화증 귓불 주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귓불에 주름이 있는 사람은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등의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길고 깊은 인중. 인중은 마치 도랑과 같다고 비유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중의 길이는 가운데 손가락의 중간 관절 길이와 같습니다. 이 부위는 신체의 내분비계와 생식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깊고 길며 곧은 인중을 가진 사람만이 건강과 장수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6. 치아가 고르고 튼튼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치아는 뼈의 과잉분이라고 하며 치아 기능은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치아 건강은 신장 기운의 강함과 뼈 기운의 풍부함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가지런하고 밝고 튼튼한 치아를 가진 사람들은 장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잘 발달된 턱. 황제내경에서는 높고 반듯한 기초를 언급합니다. 이 기초는 위장을 상징하며 탄탄한 기초는 얼굴에서 턱관절과 턱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둥근 턱은 씹는 능력이 뛰어나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고 둥글며 길고 도드라진 턱은 장수를 예고하고 짧고 뒤로 들어간 턱은 단명을 예고합니다. 8. 높고 길며 처진 눈썹. 전통의학에서는 눈썹을 장수의 궁이라고 부르며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깁니다. 관상학 총서에는 길고 처진 눈썹은 틀림없이 장수를 의미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길고 높게 솟아있다가 끝이 처진 눈썹을 가진 사람은 장수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짙고 윤기 있고 긴 눈썹은 더욱 장수를 예고한다고 믿어집니다. 9. 밝고 또렷한 눈. 전통의학에서는 눈에 깃든 기운, 특히 눈의 밝기와 생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흔히 밝고 날카로운 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눈의 크기나 길이와 상관없이 밝고 맑고 생기 넘치는 눈은 장수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10. 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산다. 점의 개수와 염색체 끝부분의 텔로미어 길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길수록 수명도 길어집니다. 장수와 건강을 위한 간단한 방법. 1. 머리를 자주 빗으세요. 손바닥을 비벼 따뜻해질 때까지 36번 문지른 다음 이마에서 시작하여 머리 뒤쪽을 지나 목까지 쓸어내리듯 마사지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10회씩 반복합니다. 머리에는 중요한 혈자리가 많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시력 개선, 풍사 제거, 두통, 이명,
세치,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치아를 자주 두드립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신장이 뼈를 관장한다고 믿으며 치아는 뼈의 연장선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됩니다. 유명한 의사인 손사묘는 신장을 보양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아침에 이를 300번 두드려라 라고 권장했습니다. 방법: 이를 악무는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살짝 다물고 위아래 치아를 36회 가볍게 부딪히세요. 이를 악문 후 입안에 침을 천천히 삼키세요. 3. 복부를 자주 마사지하세요. 아랫배는 음의 심연과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정기적으로 마사지하여 따뜻해질 때까지 문지르면 기를 보충하고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한 번씩 적당한 압력으로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36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회 마사지합니다. 4. 도랄. 전통 의학에서는 귀가 신장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믿으며 귀를 자주 잡아당기면 신장을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방법: 왼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오른쪽 귀를 위로 수십 번 당긴 다음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수십 번 당깁니다. 그 후 양손으로 귀를 꼬집고 문질러 따뜻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5. 케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의학 기록에 따르면 걸륭제는 87세에도 사냥을 나갈 수 있었고 임종 직전까지도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장수 비결 중 하나는 꾸준한 케겔 운동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케겔 운동은 앉은 자세, 누운 자세, 선 자세 등 어떤 자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50회씩 2세트를 실시하세요. 복부를 수축시키면서 숨을 들이쉬고 항문과 회음부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세요. 10에서 15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내쉬면서 긴장을 푸세요. 이것이 한 번의 동작입니다. 물론 위 내용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확률일 뿐이며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과 웰빙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분노는 몸에서 가장 차가운 것과 같으므로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몸에서 가장 차가운 것과 같으므로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분노는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에 휩싸입니다. 사실 분노할 때마다 우리 몸에는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합니다. 화가 나는 세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가장 큰 해악. 남녀 모두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화를 내는 것이 건강에 가장 해로운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임신 중.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는 탯줄과 양수를 통해 엄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차분하고 기분이 좋을 때 몸속 모든 세포, 혈액, 체액이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양수의 상태 또한 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온한 임산부는 편안하고 행복한 아기를 낳아 외모와 성격 모두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모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면 양수의 질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아기는 긴장하게 되며 생명의 초기, 풍수가 불안정해져 삶이 덜 아름다워진다. 화가 나면 간의 염증이 심해져 간에 혈액이 고갈되고 태아에게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2. 모유, 수유 중. 옛 사회에서 부유한 가정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뛰어난 유모를 고용했습니다. 건강은 기본이었지만 성품 또한 친절하고 온화해야 했습니다. 유모의 성격이 아기의 기질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3. 생리 전과 생리 중. 분노는 냉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월경 중에는 자궁이 열려 있는데 분노는 이 차가운 기운을 자궁 안에 가두어 혈관을 막고 심지어 갑작스러운 무월경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해야 할 일. 누구도 화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만약 화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화를 참으려 하지 마세요. 화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노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래나 어혈과 같은 다른 악당들과 결합하여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화가 나려고 할 때 우리 몸의 이 네 가지 분노 해소 밸브를 눌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 분노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1. 자주 화를 참으며 발등을 마사지하는 것. 분노, 불안, 짜증을 잘 억누르는 사람들은 발등을 마사지하면 마음을 빠르게 상쾌하게 하고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발등의 족겨름의 간경맥에 있는 중요한 혈자리인 태충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충혈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혈로도 알려져 있으며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발등 중앙에 위치합니다. 엄지손가락 끝으로 태충혈 양쪽을 꾹꾹 눌러 강한 통증과 팽창감이 느껴질 때까지 마사지합니다. 한 번에 3에서 5분씩 마사지하면 효과적입니다. 더욱 좋은 효과를 원하시면 태충혈에 직접 혈자리를 채워 넣으셔도 됩니다. 2. 화가 나기 직전에 손바닥을 긁으세요. 화가 나기 직전에 주먹을 살짝 쥐고 중지로 손바닥 중앙을 1에서 2분간 누르면 체내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손바닥 중앙이 손흉음의 심포경에 속하는 노궁혈이기 때문이며 심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궁혈을 마사지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신경이 안정되며 기운이 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는 손바닥을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방법: 한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반대쪽 손바닥에 노궁혈을 누르고 검지손가락이나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손등의 같은 위치에 있는 바깥쪽 노궁혈을 누릅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서로 문지르면서 손바닥의 뚜렷한 통증과 팽창감이 느껴질 때까지 누릅니다. 3. 화가 났을 때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려면 종아리를 마사지하세요. 화가 나서 속이 더부룩할 때 종아리 바깥쪽을 마사지하면 붓기를 가라앉히고 소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는 족삼리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족삼리혈은 슬개골 바깥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 손가락 4개 너비만큼 아래쪽에 있습니다. 화가 나서 속이 더부룩할 때 엄지나 중지로 족삼리혈을 5에서 10분 동안 분당 15에서 20회씩 눌러주세요. 따끔거리고 따뜻한 느낌이 들 때까지 마사지하면 됩니다. 위치: 족삼리는 종아리 앞쪽 바깥쪽에 위치하며 무릎 바깥쪽 눈에서 3촌 아래, 정강이뼈 앞쪽 경계에서 손가락 한 마디, 중지, 너비만큼 떨어진 곳입니다. 4. 분노에 떨며 발바닥을 문지르는 것. 화가 나서 손이 떨릴 때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중요한 혈자리인 용천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천혈은 신경락의 첫 번째 혈자리로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 앞쪽 3분의 1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합니다. 화가 났을 때 양발바닥의 용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10분 정도 문지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점차 화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몸에 막힌 부분을 풀어주세요. 감정을 초월하는 건강한 몸. 감정은 종종 신체에 의해 좌우됩니다. 간이 심하게 막히고 기의 흐름이 정체되면 특히 분노나 감정적인 폭발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몸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간에 혈액이 충분히 저장되지 않거나 간에 열이 너무 강하면 기혈순환을 조절하는 기능이 불균형해집니다. 인체의 기는 간에 의해 조절되어야 하며 어떤 기는 올라가고 어떤 기는 내려가야 합니다. 간이 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으면 기의 흐름이 불규칙해져 좁은 공간으로 몰리고 혼란스러워져 쉽게 우열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우열이 축적되어 결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것 외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종종 화가 나는 꿈을 꾼다. 이마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 감기가 정체되거나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심화가 과도해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종종 나쁜 기분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으며 대신 속으로 곱씹는다. 유방 과형성증. 가슴 답답함. 갈비뼈가 붓고 통증이 심해서 만지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생리지연.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혈전 증가. 기체, 플러스 습열, 체질, 기체체이 오래 지속되면 화가 발생하고 습열 체질은 간과 담낭의 기능 저하로 기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증상, 간기울체로 인한 것, 간은 사지를 관장하고 사지는 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식욕부진 및 복부 팽만,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비장과 위장에 기가 정체되어 발생. 토론을 좋아하고 통제하기를 좋아하며 체면을 중시합니다. 지성 피부와 여드름이 잘 생기는 T존 부위이며 모공이 넓습니다. 광대뼈 부위의 반점, 검버섯. 눈곱이 많이 나는 사람. 눈곱이 많이 나는 사람은 간화가 과다한 상태이며 눈곱은 몸에서 화습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증상은 간기울체, 간기마의 징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기울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몸에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체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두 개의 빛이 좌절감의 매듭을 풀어주고 있다. 간 기능이 정체된 사람은 갈비뼈 옆쪽을 누르면 심한 통증과 팽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늑골 옆 부위는 간 기능의 통로이므로 갈비뼈 옆쪽을 문지르면 간기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갈비뼈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겨드랑이부터 아랫배 옆쪽까지 천천히 문지르세요. 손은 따뜻한 상태여야 하며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합니다. 마사지 후에는 마치 따뜻한 물을 배에 부은 듯한 편안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문지르면 간과 담낭의 기와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최근에는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 외에도 이 작은 빗을 이용해서 갈비뼈를 마사지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에 힘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큼 좋지 않거든요. 사무실에서 빗 몇 개만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허리 부위를 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제 동료들이 시도해봤는데 거의 모두 통증을 느꼈고 몇 번 빗질만 했는데도 딸꾹질까지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빗살이 많기 때문에 옆면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 외에도 단종혈을 위아래로 눌러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두드리거나 긁어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포와 심장 경락이 소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빗은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간 경락이 정수리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빗질하면 간 경락의 막힘을 해소하고 두피의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한 달 정도 지나면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노화 징후 1. 냄새 2. 커진 가슴 3. 작아짐. 이 세 가지 징후가 없다면 아직 젊다는 뜻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얼굴의 주름을 보고 노화를 판단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훨씬 일찍부터 노화 신호를 보냅니다. 냄새, 크기, 부피의 변화가 주름보다 훨씬 더 진정한 노화의 지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는데 이는 오히려 노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 강한 채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두 가지 변화, 즉 구취와 생식기 냄새를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취는 체내 열 때문에, 생식기 냄새는 염증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침속 항균 물질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입안의 박테리아가 빠르게 증식하여 매일 양치질을 해도 제거하기 어려운 악취를 유발합니다. 이 악취는 단순히 입냄새만이 아니라 희미하고 시큼하거나 썩은 듯한 냄새로 나타나며 특히 오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집니다. 생식기 부위의 불쾌한 냄새는 난소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질 내 환경의 균형이 깨져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생선 비린내나 기타 불쾌한 냄새가 나고 질 건조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리불순보다 미묘한 노화의 초기 징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임상 관찰 결과 여성에게서 이러한 두 가지 냄새가 나타날 확률은 40세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간의 수면 부족과 높은 스트레스 수준으로 인해 30대 여성들도 이러한 증상을 더 일찍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로 신체가 노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큰 변화입니다. 바로 허리와 복부의 증가, 그리고 눈 및 다크서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체중 증가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노화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허리와 복부가 커지는 것은 단순히 지방이 축적되어서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화로 인한 신진대사 저하와 콜라겐 손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허리와 복부에 지방이 쉽게 쌓여 아무리 식단 조절과 적당한 운동을 해도 빼기 어려운 뱃살이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부의 콜라겐 손실로 인해 복부 피부가 늘어진다는 점입니다. 지방이 많지 않더라도 허리와 복부가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윤곽이 흐릿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랫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허리와 복부의 비대는 실제로 신진대사와 피부 상태의 저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눈 및 지방은 눈가 피부의 노화와 눈 주변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눈 주변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얇고 콜라겐 손실이 가장 빠른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 근육이 이완되고 눈 주위 지방이 돌출되어 눈에 띄는 눈 및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이러한 다크서클은 단순히 늦게까지 깨어있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8시간 동안 충분히 수면을 취하더라도 다크서클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눈 및 다크서클을 줄이기 위해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눈 및 다크서클은 본질적으로 눈가 노화의 징후입니다. 스킨케어만으로는 표면적인 증상만 완화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화 과정을 늦추려면 내부적인 건강 관리부터 시작하여 눈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손실된 영양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 가지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슴 크기 감소, 머리카락 감소, 그리고 근력 약화입니다. 이 세 가지 작은 변화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의 징후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묵묵히 견뎌냅니다. 가슴 크기 감소는 주로 난소 기능 저하,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 그리고 가슴 부위의 지방과 콜라겐 손실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가슴 위축, 처짐, 탄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슴 크기 감소를 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기지만 이는 난소 기능 저하의 신호이며 난소 건강이 여성의 전반적인 노화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모발량 감소, 즉 탈모 또는 모발숲 감소는 전형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피의 혈액순환이 느려져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모낭 활동이 저하됩니다. 이는 탈모 증가, 새로운 모발 성장 속도 저하, 모발량 감소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숱이 적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모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스트레스는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노화로 인한 모낭 기능 저하입니다. 임상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45세 이후 탈모가 급격히 진행되며
밤늦게까지 깨어있거나 과로하는 습관은 탈모를 더 일찍 유발합니다. 근력 감소와 쉽게 피로해지는 것 또한 노화의 중요한 징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며 가벼운 물건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식을 취해도 에너지를 빨리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실제로 근육 노화의 신호이며 근육량은 신체 노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여성들이 근력 감소 문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체력 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근육 손실을 늦추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노화 방지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정상적인 현상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화는 되돌릴 수 없지만 몇 가지 작은 습관을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고가의 스킨케어 제품을 샀거나 큰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부분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노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강청결이나 여성청결을 자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따뜻한 물로 외음부를 깨끗이 씻고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고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장기간 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과 외음부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여 냄새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어떤 건강 보조제보다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신체 상태와 노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냄새, 크기, 둘레라는 세 가지 지표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지만 장기간에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가지 변화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몸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절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젊음은 외모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태도로 정의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단순히 얼굴의 주름과 흰머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노화의 신호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무시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모두가 자신의 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쉽게 간과하는 노화 징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매일 꾸준히 관리하여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고 젊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꼽 위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위궤양의 징후일까요? 아니면 다른 질병의 경고일까요? 배꼽 위 5에서 8cm 지점, 의학적으로 하부 검상돌기 부위라고 불리는 이 부위에는 위, 췌장, 담낭 등 주요 장기와 연결된 신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의학적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궤양으로 인한 통증이 눌렀을 때 때때로 튀어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위궤양 통증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위층은 신경 말단의 직접적인 자극이고 중간층은 염증 매개체의 확산이며 맨 아래층은 자율신경계의 비정상적인 반사작용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위궤양 환자에게서 명확한 압통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위벽의 신경 섬유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위 병변이 신경을 통해 신체 표면의 특정 부위로 전달되어 해당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 점막의 보호막이 손상되면 위산 펩신 통증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 점막은 중탄산염과 점막 혈류를 통해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이 파괴되면 위산, pH 2.5과 펩신이 점막층을 침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궤양 면적이 1제곱밀리미터 증가할 때마다 통증을 증폭시키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E2의 분비량이 크게 증가하여
통증 부위가 더욱 민감해집니다. 신경계에는 연관통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위에서 오는 통증 신호가 척수 T7, T9 분절에서 가슴 피부의 감각 신호와 합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환자는 상복부가 아닌 가슴이나 배꼽 주변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위치의 통증은 3D 신경해부학 연구를 통해 시각화 및 검증되었습니다. 누르는 게 더 아프게 느껴지나요?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계적 자극, 위산의 집중적인 배출. 위를 누르면 위벽의 장력이 변하여 위산이 궤양 부위로 집중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를 누르면 위 내압이 15에서 20수은주 밀리미터 증가하는데 이는 마치 궤양에 심한 마사지를 하는 것과 같으며 통증 부위를 직접 자극하는 효과를 냅니다. 염증 확산, 염증 파급 효과로 통증이 증폭됩니다. 궤양 부위에 축적된 염증성 삼출액은 압박 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인터루킨-1 베이터 및 종양괴사 인자엘퍼와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의 농도를 2~3배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파급 효과는 더 많은 통증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더욱 넓고 강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혈관 변동, 통증 역치가 낮아집니다. 미세혈액순환 연구에 따르면 궤양 부위를 누르면 주변 혈관이 간헐적으로 수축하고 팽창합니다. 이러한 혈류 변동은 통증 수용체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쳐 이전에는 강한 자극이 필요했던 통증이 이제는 약한 자극에도 극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복부 통증이 모두 위궤양은 아닙니다. 이러한 위궤양 유사 증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궤양은 상복부 통증의 흔한 원인이지만 다른 더 위험한 질환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염과 위궤양의 차이점, 만성 위축성 위염도 비슷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위궤양처럼 규칙적인 통증 양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궤양은 주로 식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반면 위염은 언제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시 위궤양에서처럼 점막결손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점막주름이 평평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췌장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상복부에 심한 압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설사, 지방변, 혈당 상승 또는 하락을 동반할 수 있고 CT스캔에서 췌관 확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관이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 담석으로 인한 연관통은 주로 오른쪽 윗배에 나타납니다. 의사가 오른쪽 윗배를 누르면 예를 들어 담낭을 누를 때 환자는 통증 때문에 갑자기 숨을 멈춥니다. 의학적으로 양성 머피 징후라고 함.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심장은 때때로 증상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벽 심근경색은 기만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심장 문제가 상복부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심전도, ECG, 검사에서 ST 분절 상승과 심장 트로포닌 수치 상승이 나타납니다. 특히 중년 및 노년층에서 이러한 소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궤양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현대적인 치료법은 다음 3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합니다.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궤양의 정확한 위치 파악.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는 40세 이상에서 처음으로 상복부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 통증 없는 위내시경 검사를 1차 검사로 권장합니다. 이제 새로운 협대역 영상 기술을 통해 궤양 경계 식별률을 98%까지 향상시켜 매우 작은 궤양까지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숨겨진 병원균 찾기 2. 박테리아는 대부분의 소화성 궤양, 위궤양의 80%가 이 박테리아와 관련됨의 원인균입니다. 음성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과거 감염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혈청 항체 검사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습관, 5차원적 개입이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합니다. 식단,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커피, 진한 차, 콜라, 는 위산 분비를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또한 매운 음식, 신음식, 뜨거운 음식은 위 점막 자극을 줄이기 위해 섭취를 자제하십시오. 스트레스,
장기간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위 점막 회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명상과 같은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기법을 시도해보세요. 이러한 기법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궤양 치유 속도를 2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낮보다 위산 분비량이 3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게 자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되고 궤양 치유 속도가 느려집니다. 금연, 흡연은 위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3개월 동안 금연하면 위 점막으로 가는 혈류가 크게 개선되어 궤양 재발률도 감소합니다. 운동,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거나 조깅을 하면 위 배출 속도를 15% 높이고 위산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며 궤양 자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궤양이 악화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이는 궤양 출혈, 천공 또는 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 양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식후 1시간 뒤 통증이었는데, 이제는 한밤중의 통증, 지속적인 통증으로 바뀌거나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검은 변, 혈변, 타르처럼 보이는 검은 변, 위장관 출혈을 나타냄, 과선홍색 또는 커피색의 혈변은 궤양의 혈관이 파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한 달 안에 5kg 이상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궤양이나 악성 종양으로 인한 소모성 질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통증으로 잠에서 깹니다. 이전에는 궤양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 밤 제산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는 궤양이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제산제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제산제를 복용하여 증상을 완화했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면 궤양이 커졌거나 합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지침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2주 이상 지속되는 상복부 통증은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위궤양이나 기타 심각한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 및 진단은 궤양 출혈, 천공, 심지어 암과 같은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궤양의 신호는 결코 미묘하지 않습니다. 눌렀을 때의 통증, 식후 통증, 그리고 지속적인 통증은 모두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이해하고 제때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위궤양은 치료될 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